이제 설비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수출이 좀 부진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소비자 신뢰도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동차, 뭐 주택 그런 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여파도 지금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다리인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앞으로는 이제 경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예. 자, 문제는 이제 경제 둔화에 대한 전망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게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연속에서 경제 성장률이 더 안 좋아지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요. 리세션이라는 게 사실 한 10년 이상 미국 경제에서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이전이라는 게 금융위기 이전으로 이제 우리가 시계를 되돌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시장에서도 민감하고 공포감을 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이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할 때 리세션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지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드 오브 이코노미스트의 멤버 때 거기 경제학자들이 진단한 걸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리세션 확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리세션은 이게 이제 뭐 경제 성장이 오래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샥이라는 것은 아무도 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예. 그것 때문에 경제 그 리세션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네.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오일 값이 많이 올라가든지 어디서 뭐 큰 전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생기면은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네. 리세션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아직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둔화와 이 경기 침체, 리세션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자, 미국 현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질문도 좀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성장률의 어떤 이 저하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 채권 금리는 오히려 미국 금리보다 더 빨리 빠지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볼 때 한국 경제를 다시 활기를 되살리고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무언가 필요하다고 전제할 때 어떤 조치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큰 걱정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한국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예.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니까 수출이 잘 되지 않고 특히나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경제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 큰 걱정입니다. 그게 앞으로 금방 바뀔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이제 어느 정부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장을 주도하느냐 분배를 주도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잘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분배로 조금 이제 그 초점을 뒀으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줄어지지 않나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어떻게 잘 밸런스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인데 저는 정말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FRB나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나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 성장하고 인플레인데 한국은행은 뭐 가계 부채니 이제 핫머니 이런 것만 크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계 부채나 핫머니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경제 성장하고 인플레인데 거기에 정말 그게 초점을 두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도 아마 앞으로 이자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하반기 연말쯤 가면 FRB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점쳐주셨고 한국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에서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의 손성원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국 현지의 경제에 대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자, 밖에서 보고 있는 손성원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대단히 신랄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성장의 모멘텀을 과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재차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인구적인 측면에서 또 산업의 구조의 측면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경제학자를 모시고요. 한국 경제의 현상과 또 미래에 대한 진단을 한번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제 왼쪽에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를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번 주에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또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목표치로 내걸고 있는, 또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로 내고 있는 2% 후반대,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물론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예고도 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성장의 동력, 그나마 반도체가 좀 견인해 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없어지는 국면이 이제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가 2.6% 성장을 할 거다 했어도 그 상당히 좀 그 어두운 비전이었죠. 우리가 2.6%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적은 2012년, 2009년, 98년, 1980년 한 그 정도밖에 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아직까지 그 경기 침체의 그 어떤 정의가 없어가지고서 뭐 침체가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상당히 어두운 그런 그 해였는데 예. 그런데 2.6%마저도 지금은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수치로 나타나는 게 그 나라의 경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받아낸 성적표니까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창선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나마 한 2.5% 이상 성장을 하면 예. 그런 대로 괜찮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전망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대략 2.5% 한 2.4%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LG경제연구원도 그 어간이시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 밑으로 가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구나. 예.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긴 2.5%를 하더라도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는 한참 미치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문제인데, 정말로 그 마지노선격인 2.5% 밑으로 간다면 아마 체감하시는 경기는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공통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내야 되는데 추경 얘기가 사실 이제 3월인데도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추경의 이제 항목 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만은 굉장히 확장적인 경제 재정을 짰지 않습니까? 2019년이라는 게 예년보다는 비교적 확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 추경의 규모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창선 박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짠 지가 지금 불과 3개월 지났는데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데 저는 어느 정도 불가피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듯이 대외 여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낮아질 우려가 있고요. 또 그에 대비해서 정부가 올 연초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금 앞당겨서 60% 집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반기에 가서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급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예. 위해서 지금부터 추경을 준비하는 게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는 한 4조 원 했죠. 예. 예. 근데 올해는 뭐 성장률 하락 효과 뭐 그런 거 감안하면 5 내지 한 10조 원 규모로 아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도 10조 원에 가까운 쪽을 정부는 좀 원하고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왕 하는 김에 조금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10조 원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창선 박사께서도 그렇지만 IMF가 이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최소 9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저는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IMF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또 추경의 규모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힌트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시기 변수를 보면은 예. 그러면은 뭐 소비든 투자든 수출이든 잘 되는 변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좀 한 가지 다행인 게 하도나 그 통계도 풍부하고 그리고 모델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MF가 그 숫자를 계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다른 경제에 비해서. 예. 그 다음에는 IMF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이런 그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조언을 줬습니다. 예. 그 항상 지난 한 10년 정도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면은 금리는 좀 내리거나 좀 이징하는 그런 예. 추세를 가진 게 좋지만은 또 역시 재정 정책도 큰 몫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그런 조언을 계속했고 예. 그 다음에 사회 보호망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조언도 언제든지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그냥 지금 제시되고 있는 통계의 좀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IMF 보고서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보고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협력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보고 자기들이 이런 그 강력한 그 정부 지출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좀 IMF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예, 제시할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기재부하고 상당히 그 많은 장기간의 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예. 결론들이죠. 예, 뭐 OECD든지 IMF든지 예.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없으면 보고서가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어느 정도 그냥 그 합의를 얻은 예.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작년 추경 예산도 상당히 일찍 논의가 됐고 예. 금년도 이제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일찍이 논의된 셈이면서 저도 이 박사님하고 동의하는 것은 이왕 하려면은 예. 아예 강력하게 빵 쳐놔가지고선 예. 그렇게 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쇼크를 줘야지만 예. 좀 약효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뭐 2018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9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본 예산 더하기 추경보다 그 규모가 언제든지 더 높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정부 예산을 늘려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 GDP 그 보고서를 보면 정부 지출이 진짜 성장률에 많이 좀 도움은 줬긴 했지만은 예. 이 돈을 우리가 진짜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고 뭐 어떤 보도에 보면은 뭐 예산이 오히려 남아도는 경우까지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 늘리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이 지출이 어떻게 늘려지느냐 어느 프로그램에 가느냐 이것은 예. 진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출 항목에 대한 그 균형 이런 부분을 추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창선 박사님 저기 그 제가 모두의 반도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수출이 전체 GDP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데다가 그 수출의 아주 핵심이 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예고를 할 정도로 상장 이후로 처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더 안 좋다라고 예고를 한 정도인데 물론 한 일주일이 어간 지나면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지표도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공식화하는 그런 입장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수출의 둔화가 2016년 11월까지
굉장히 장기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때 추억을 되살려 보면 이 경제의 활력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뭐 지난해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이 5.4%였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좋았던 거에 비하면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2월 달에는 마이너스 폭이 훨씬 더 커졌죠. 11% 이상의 수출이 이제 급감을 했는데 특히 우리 수출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하신 반도체 수출이 지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해 중반까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게 석유 제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근데 최근에 유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난해 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유가가 지금 낮은 수준이어서 석유화학 제품도 최근 들어서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나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악화 또 성장률 하락을 방지해준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금 추세로 가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로도 연간으로 있기 때문에 또 세계 경제 꺾이는 것보다 지금 수출이 더 빨리 이제 악화되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도 여전히 마이너스에 부진해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수출마저 더 악화된다면 성장률 급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걱정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세계 수요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수출 수요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은 또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염려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가 2015년, 2016년에는 그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에 상품 수출이 한 5.5%가 늘었지만은 일단 반도체를 빼면은 0.5%예요. 정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력 상품인 뭐 스마트폰이나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년, 재작년 실적이 실망적이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그렇게 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본다면은 그때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회사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전서부터 좀 안이했던 면이 있지 않은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친환경 자동차나 SUV의 수요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세단만 만들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또 기회를 많이 놓친 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에 우리가 이걸 그 경제 문제를 다루면을 보면은 either or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겠다. 아니면은 경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적인 문제를 다루겠다. 그렇게 좀 너무 한쪽에 쏠리고 그냥 밸런스 어프로치를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추출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그 진단은 그 평이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실행은 그렇게 쉽지 않겠죠. 또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또 기타 이제 가계의 역할들이 정말로 이것도 균형 있게 뭔가 이렇게 조합이 잘 돼야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게 이루어질 텐데 수출에 대한 걱정은 구조의 문제, 세계 경기의 문제가 같이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받아보죠. 손성훈 교수도 저는 손성훈 교수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으면 저렇게 뭐랄까요 비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진단을 들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왜 우리 금리를 한 차례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과 몇 달 지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종결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과연 이게 손성훈 교수 얘기대로 금융 불안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과연 경기의 모멘텀을 놓치는 통화 정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손 교수는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창선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 11월 말에 금리를 1년 만에 인상을 할 때도 예. 한국은행은 고용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안정을 위해서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고 예. 또 미국과의 금리차 역전 때문에 자본 유출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전제를 했던 그런 요인들이 지금 거의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증가세도 지금 꺾이고 있고 예.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이제 하락세로 네. 이제 돌아선 지 오래고 예. 또 미국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할 걸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상에 이제 여유도 좀 생겨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기 장기 때문에 금리가 훨씬 더 빨리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미 이제 금융 불안정 대응보다는 경기 대응 쪽으로 이미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동결을 하면서 경기나 물가 상황을 보겠죠. 또 대외 여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통화 당국도 인하 가능성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신흥국의 말씀하시죠. 미국이나 일본 학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차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고 미국 학자나 일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신경 쓴다 그런 얘기까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상 두 번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진 적이 있고 그 최고 수준이 1%였습니다. 그 금리 차가. 금리 차가요. 정책 금리 차가. 그런데 지금 정책 금리 차가 0.7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총알은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신중하게 쓸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2015년, 2016년에 또 그때 경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선 금리를 내렸을 때도 금리를 내렸을 때 그렇게 효과가 크거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도 좀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아마도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진짜 적기에 쓰겠다고 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신흥국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경제권에서 기축통화국의 통화 정책을 후행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수명적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항상 너무 뒷부관이냐 이제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0%까지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도 그 정도까지 내릴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 위기를 한 번 겪었고 또 한 번 또 거의 겪었던 셈이니까 그렇게 내리기는 상당히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뭔가 보여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금리 차가 1%까지는 커졌기 때문에 1%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한 번 내리면은 1%가 되고 그러면 또 한 번 내리고 싶으냐 그때서부터는 아주 큰 모험을 하는 셈이죠. 제가 좀 첨언을 하면 금리차 역전 얘기를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자본 유출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왔는데 금리차 역전은 그게 원인이 돼서 어떤 큰 불안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금리차 역전 자체가 결과다.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진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우리 경제에 큰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게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또 경상수지 흑자도 대규모로 유지되고 있어서 외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금리차 역전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IMF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차 역전을 핑계거리로 뭐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얽매여서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잘 원활하게 굴러가는 게 그래서 중앙은행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경제인데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기보다는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경기를 부스팅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연준, BOJ, 뭐 ECB 할 것이 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역할이나 어떤 그 기민함이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이창선 박사가 지적하신 것 같고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작년 말 이후에 정부가 우리 경제를 다루는 어떤 스탠스가 상당히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 예타 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벤처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양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주로 이제 소위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예.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IMF가 제안했던 확정적인 재정 정책 예. 그쪽에 오히려 좀 더 정의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정책이 조금 맞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부 확장 지출 정책이 꼭 필요할까 그때 의심이 좀 많았는데 또 그때 이런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생산성을 늘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성장 정책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장 주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에 좀 이제 재작년 말서부터 좀 부딪히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좀 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균형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든지 뭐 예타 그 좀 완화시킨다. 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거지만은 좀 완화시킨다. 그런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뭐 규제나 뭐 문제점이 바틀네크가 굉장히 많은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애는 거는 언제든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금년은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니까 이렇게 뭐 소득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 밸런스된 정책을 금년에는 진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뭐 맞는 정책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자 이창선 박사께서도 말씀을 좀 주시죠.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 또 이 스탠스의 변화의 방향성이 우리 경기를 결국 살리고 경제 심리를 이렇게 북돋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지요?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재정 확대를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은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상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재정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악화되면 세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또 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서 재정이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작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안 좋다는데 세수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세수가 뭐 25조 이상 예상보다 거쳐서 지출은 늘렸지만 또 지출 중에서도 또 못 쓰고 남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추구했지만 긴축 재정을 취한 꼴이 되었다라는 그게 올해 뭐 근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재정
구조를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추경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공급 측면의 성장 잠재력을 예. 키우는 쪽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확실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최근에 부총리께서 신경 쓰는 게 또 서비스 산업 발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4월 달에 서비스 산업 기본 뭐 발전법 그게 여러 해 동안 국회 통과를 못 해 왔는데 그거를 또 이제 시도하는 그게 가능할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 보완 설명 조금 좀 한다면요. 그렇다면 첫째 지금 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수 지출을 늘리려고 했어도 오히려 세수는 늘고 지출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고 했는데 예.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을 보면은 그렇게 세수를 자동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것은 소위 automatic stabilizer 그러니까 뭐 실업보험이나 예. 뭐 사회보험망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잘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정부의 몫이라기보다는 국회가 일단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국회하고 이번에 그 사회보험망 시스템을 진짜 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법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요거는 언제든지 좀 미루어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공급을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규제를 풀어놨다고 해도 창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장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러려면은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정부 지출, 사회보험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그런 단기적인 정책하고 그 다음에 그 규제 혁신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중장기적 정책이 밸런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논의는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화두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시의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가 이제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는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세수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실 이전 소득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강화되고 있는 선. 그러면 세수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부동산 양도세라든지 일부 산업이나 기업의 담세율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더라도 소득세도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세수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세금을 좀 인하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법인세 인하, 그러니까 법인세를 사실 최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 말씀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 이제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경기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요. 예, 연구가 일단은 선행을 해야 되겠고요. 예. 감세가 더 효과가 있는지 또는 지출을 늘리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감세를 뭐 우선 추진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면은 그걸 나중에 올리는 게 그렇겠죠.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앞으로 복지 지출 비중이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지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세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세를 생각하든 정부 지출을 생각하든 우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냥 얼마를 깎는다 그렇게 그 금액만 얘기하고선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뭐 미국 경우를 보든지 유럽 경우를 보든지 이게 어떻게 타겟팅이 됐느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감세를 봤어도 그 약효가 1년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세가 투자를 증가시키느냐 그걸 보면은. 이번에 미국 감세는 투자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다 자기 자사 주식을 쓰는데 주로 쓰지 않았느냐 좀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투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투자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투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수요 증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먼저 수요나 수출이 늘거나 늘 가능성이 있어야만 투자가 증가하는 것 같으니까 선행은 오히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감세를 하면은 소비가 제일 늘 수가 있을까 그런 예. 차원에서 이제 그 세제를 좀 디자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감세보다는 그 세금의 리밸런싱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 사실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경기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논의의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계, 정부, 기업이라는 세 개 경제 주체 중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부의 어떤 부가 계속 늘어나고 그 부분이 이제 가계의 어떤 소득의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그 어떤 조치라는 게 계속해서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유럽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워낙에 이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몇몇 나라들도 있고 또 유럽의 어떤 경제 블록의 특징도 있는데 여기가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최근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영국에는 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위기가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예. 영국에는 진짜 좀 끔찍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약 구할 수가 없을 거고 뭐 슈퍼에 뭐 야채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EU 자체는 그렇게 그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EU마저도 생각보다 쇼크가 크다면은 그게 아까 우리가 염려했었던 뭐 어떤 그 리세션에 대한 쇼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영국에서 그냥 하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 자체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EU가 지금 영국이 EU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관세 연맹을 해가지고선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예측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도 그 정치적인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브렉시트 커가지고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유럽 경제 자체의 문제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독일도 굉장히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또 뭐 이태리, 프랑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성 같은 것도 고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진단을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보죠. 예, 유럽 경제, 유로존 경제가 1% 후반 성장하다가 지금 올해 그 전망치가 대부분 이제 하향 조정돼서 1.1%까지 맞추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럽 경제가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내에서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경제가 상당히 최근에 좀 안 좋고 또 지금 뭐 잠잠하기는 하지만 그 이태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5월 이제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탈리아 그 뭐 유로존 탈퇴 얘기가 또 불거질 수가 있고 또 가을에 가서 이제 또 예산안 짤 때 뭐 이탈리아는 경기 침체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확장적인 쪽으로 적자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분명히 할 텐데 또 유로존 당국에서는 그걸 이제 들어주지 않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길 가능성 그런 것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은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분석하기 힘든 경제인 것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브렉시트라는 변수도 있고 또 개별 독립된 국가들이 아니고 이게 연합체다 보니까 정책, 재정 정책도 각기 놀다 보니까 훨씬 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 불확실성이 고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조금은 이제 개별 사안입니다만 양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주 권익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국민연금도 스튜어디십 코드 같은 것들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주총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좋은 영향, 그렇지 않은 부작용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상당히 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주들 따로 있고 기업 주인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선 항상 그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좀 의심하는 게 진짜 그 재벌 총수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네들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또 결정권도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가지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그 해외 회의에 갔을 때 거기에 외국 투자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원래는 아시아 쪽에 중소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한국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왜? 전에 한번 투자했더니 그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돈만 주고 입은 닥쳐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미국 분인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주주총회는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힘겨루게 되는 거죠. 주주가 더 힘이 세냐? 재벌 총수가 힘이 더 센 거냐? 그래서 만약 재벌 총수가 뭐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뭐 문제 없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마찰이 생긴다면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겠느냐, 요 힘겨루기라고 생각하는데, 요 그 주주의 권리가 진짜 성공적으로 강화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경영진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자유라고 할까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스럽고 그 기업 가치에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재벌 총수들도 스티븐 잡스와 같이 어떤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을 설명할 책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결국 뭐 여러 가지 주주들 간에 또 대주주와 주주들 간의 문제 중에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또 기업의 부가 주주들에게 잘 분배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성장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배당도 별로 안 해주고 또 그거에 관련된 주주의 권익 보호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주총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선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기업에서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돼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강점이 빠른 의사 결정, 그다음에 과감한 투자 그런 거였는데 물론 이제 주주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장점으로 여겨져 왔던 그런 것들이 좀 나쁜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좀 잘 조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항상 이제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도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분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국 경제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다시 성장도 회복하고 교수님이 누차에 걸쳐서 반복해 주신 밸런스도 맞추고 이렇게 하려면 정부는 기업은 또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사회 보호망을 어느 정도 강조시킬 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좀 뭐 생각보다도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해요. 그 미래에 대한 염려를 본다면은 일본의 사례를 좀 빌려와서 생각한다면은 금리가 너무 내려가면서 지금 은퇴 후에 그 저축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기 저축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저축을 강화시키면서 소비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보수 정부들도 좀 그 사회 보호망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좀 안심하고 좀 더 소비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사회복지망을 좀 강화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 인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아마 그 저금리 추세로는 계속 가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막 얘기했던 그 가계들의 염려도 계속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급하는 이유도 그런 그 저금리 때문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그 여러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진짜 어려운 입장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보장망을 좀 어느 정도 늘리면서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fast follower 그 발전 계획을 주로 썼는데요. 그 다른 나라에서 일단 성공을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빨리 가져와서 그 시장에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그 시장을 석권하겠다. 그 리더들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뒤졌는데 거기에 삼성하고 뭐 LG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세계 리더가 돼버린 셈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있다면은 한 전기차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그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규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좀 그 우리가 좀 패스트 팔로워로 다른 나라에서 좀 어떤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좀 훔쳐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지를 좀 너무 많이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우리나라의 그 갈 길이 계속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창선 박사께도. 예.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늘 얘기를 하는데 소비가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경제를 이끌고 가기에는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계가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이 투자보다 훨씬 이제 많은 거죠.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돈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계의 불안을 덜어주는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사회 제도라든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또는 연금, 확충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계가 미래의 불안을 좀 덜면서 소비를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영역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차원에서는 남들이 하는 거를 빨리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선도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작고 또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업들도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 이해 관계자들의 조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만은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맞이할 때는 뭔가 현상을 파괴하는 정도의 커다란 결정과 거기에 수반된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지만 어떤 모멘텀을 갖고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가 되살려지는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 정부도 그리고 기업도 가게도 그런 모멘텀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두 분과의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석 교수,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와 토론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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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